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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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은 이제 뭐 서울은 전체가 제외가 됐고 네. 우리 경기는 뭐 성남, 네. 과천, 하남, 광명 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해제가 된 건데 네네. 자, 어떻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날개가 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기는 어렵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날개를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낙하산 정도 역할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락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그렇다면 그 규제가 풀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규제가 풀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이제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지는 예. 거죠. 세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좀 버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매물 회수를 하겠죠.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규제도 풀렸으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일부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지 이게 다시 활성화가 된다든지 대세 상승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당장 집이 지금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린 곳에서 집을 사야 된다면 어떤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격 하락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규제를 풀어줬겠지만 적어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됐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공급 물량이 많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잘 나오니까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이 많이 떨어진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계획이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서울이 규제 지역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서울이 규제 지역이 풀린다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이제 서울이 규제 지역에 풀리겠죠. 그래서 그 네. 얘기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예. 규제를 묶을 때도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고 규제를 풀 때도 순서가 있는데 규제를 묶을 때도 이제 서울부터 규제를 하고 외곽으로 갔듯이 규제를 풀 때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네 곳하고 이제 서울을 남겨뒀는데 네.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겠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 경기도 네 곳이 풀릴 것 같고요. 서울이 아마도 다 풀어주지는 않고 투기과열지구부터 풀고 나중에는 노도강 조정대상지역 풀고 마용성 풀고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풀어야 될 단계들도 많고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 금융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결국 절반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국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규제 지역에는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서울하고 경기도 네 곳은 규제 지역 안 풀어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능력 있어도 사지 마. 투기되니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능력 되는 분들은 사도 된다. 우리가 발목을 잡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능력 되는 분들은 사도 된다는 시그널인데 살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네. 그 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LTV를 뭐 예. 집값의 70%까지 빌려준다. 뭐 이렇게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네네. 근데 문제는 이 DSR이 이제 그대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LTV만 올리는 게 효과가 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획재정부도 믿는 구석이 있죠.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대출 문턱을 다 풀어주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LTV는 풀어줘도요. DSR이 있으면 DTI 다 풀어줘도 DSR이 있으면 절대 그게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DSR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풀어줘도 예.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DSR은 결국 강남하고 비슷한 거죠. 이 카드는 가지고 가겠다. 내년의 상황을 보고 설사 더 나빠지게 된다면 그때 DSR을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주담대 금리가 엄청 치솟았습니다. 네네. 7% 중반까지 올랐고 24일에 이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면 8%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네네.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집을 사는 사람이 나올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내년 네. 되면 1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출을 5억 원 받으신 분들이 올 여름에 한 6%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또 그렇고 그러면 상환액이 2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8%가 되면 348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작년에 3% 받으신 분들은 1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집을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잖아요.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서 규제가 풀린 지역들 필요한 사람들은 일부 유입이 되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서 뭐 집값을 자극하든지 풍선 효과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내년 봄 보통 이제 봄 가을이 이제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 봄에 이제 집을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필요한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뭐 자녀 학군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규제 지역이 풀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고점 대비 20% 하락된 물건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년 재작년처럼 필요는 예. 없는데 나 벼락거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느냐 고점 대비 30% 정도 집값이 빠지느냐 더 나가서 네. 강남을 조정 대상 지역 풀어줘도 안 되면 양도세 특례 카드가 나오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그런 추가 대책들을 보면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 재건축 단지 규제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음마 아파트에 이어서 목동도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부동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작년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막 풍선 효과 생기고 주변 지역들이 너도 나도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의 기대감이 꺾였고요. 개별 단지의 문제거든요. 목동 또 이게 지금 당장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신속통합기획 플랜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15년 정도 걸리는 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의도도 그렇고요. 개별 단지들은 뭐 약간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막 퍼지는 거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 사실 보니까 지금 뭐 집값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주변에 이제 시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뭐 분양을 아예 이제 취소하는 분들도 생기고. 네. 자, 그런 경우는 좀 뭐 해결책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재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분양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원래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했는데 그래야죠.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건설회사들도 이미 진행한 단지들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공급 물량 감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부지들 매각하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하는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를 떨어뜨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미 진행한 단지들은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뭐 강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또 뭐 자재비 인상,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사실 건설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단지들은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뭐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진행해야 될 단지라면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라는 곳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켜보는 분위기가 한 6개월은 지켜보자.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게 2월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는 납세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내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상자들 굉장히 열받죠. 2017년에 3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 명 넘어서 12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요즘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은 늘어나고요. 예. 특히 지금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해서 4월 달에 발표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달에 부과가 되는데 1월 1일이면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죠.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5억 원 떨어진 곳들도 네. 많은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올해 내는 세금은 고점 대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마 조세 재앙이 굉장히 거셀 것 같고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내년 12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요. 불복 신청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